어제는 몇 표지표냐 그러면은 저희 그 151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물권의 일반적 기록서진데 하기 전에 그 기초 입문과정 할 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저거 프린트물이 그 물건에 관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권리 객체를 가지고 물건에 관해서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고 내 누누이 당부를 했어요. 우리 민법에서 물건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로 분류를 한다. 민법책 읽다 보면 사용이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용이익이 뭘 말하는가? 그런 걸 모르면 앞으로 물권법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어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니까 물건 모르면 민법 공부, 물권법 공부 뭐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읽어보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분 동영상을 꼭 보시라는 거. 그래야지 5점 이상 묻고 들어가지. 그거 안 읽으면 1, 2차 동체 합격 내 보장 못 해주니까 반드시 읽으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교재로 돌아가서 그 151페이지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이게 이제 또 물권법 서론 부분에서 시험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올해 저번에 이제 물권의 그 특질을 쭉 살펴봤는데 채권과 비교를 가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물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권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질이다 이렇게 해서 물권은 이제 절대권이니까 첫째 요 누구자가 핵심이다 막 이렇게 요 가장 중요한 단어고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그 말. 이때 이제 이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절대권이니까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리는 우선적 효력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 또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역으로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다 말. 소유권은 물권이고 현행 민법상. 그러면 갑은 A, B, C 이 사회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내가 이 건물 소유자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말. 이렇게 그런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대. 무슨 이야기냐? 이 A란 놈이 갑소유 건물을 침탈 뺏어갔다 그 말이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다 그 말. 그러면 원래 갑은 A에 대해서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자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 거니까 돌려다오 이렇게.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 야, 이 건물 내 거라고 뺏어갔다. 그럼 B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얘가 보호가 되니까 내 거니까 건물 돌려달라고 얘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고 C한테도 이때 이제 내 건물 돌려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이 두 개는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이 특질로부터 이 두 가지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물권의 효력이고 이 말은 따라서 시험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고 이 말은 따라서 앞으로 물권 8개 공부할 때 물론 질권은 시험에 져야 되지만 이거 모르면 개발, 세발 된다는 소리고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정을 딸란 것 저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간절히 하고 있어요. 동체 합격하기를 딴다 치고 그럼 중개사무소에 앉아서 중개업자가 개업공인 중개사 노상해야 될 일이 뭐냐 등기부터 딱 놓고 동일 건물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설정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엄청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권리가 어떤 권리 우선하는가 이런 우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여기 우선적 효력이다 그 말로
따라서 중개업소에 앉아서 노상 중개업자 해야 될 일 요일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고 이걸 판단을 못하면 중개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여기 물권적 조건은 사활의 문제 내기가 워낙에 좋아요. 우리 민법은 이제 사활의 문제가 15개 전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물권적 조건은 사활의 문제를 엄청나게 응용을 한다는 거. 따라서 이해 못하면 사활의 문제 풀 때 엄청 예를 먹어요.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 요거 갖고 놀면 앞으로 물권법 더 나가서 민법 공부 편해지고 갖고 놀지를 못하면 개발 세발해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 밀려오고. 먼저 이제 우선적 효력은 이런 걸 말해요. 물권은 누구에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요걸 이제 우선적 효력 그런다. 책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나를 고쳐둘게. 151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에 우선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넘기세요. 가로 2번에 보면 채권의 우선한 효력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3번에 보면 물권 채권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세 가지 것이 대등하게 인정된 효력처럼 책에 씌었단 말이야. 그러면 개판이 덮은단 말이야.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우선적 물권 두 가지만 써놨잖아. 거기 가로친 2번에 채권의 우선한 효력은 우선적 효력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를 착선아가 병렬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가로친 2번은 요리 들어가야 돼. 우선적 효력 밑으로.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라고. 차근은 좀 세 가지처럼 써놨잖아요. 근데 가로친 2번에 채권의 우선한 효력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우선적 효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책을 좀 엉망으로 써놨던 거야. 이 대목을. 이 체계를 잘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우선적 효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권은 채권을 우선한다. 요건데 요거를 지금 가로친 2번에다 따로 써놨다고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죠? 그 다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자 말이야. 먼저 우선적으로 권리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첫째,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거 설명하면서 맛보기로 일부 가르쳐 줬어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을 우선한다. 저번 시간에 맛보기로 이런 걸 가르쳐 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하고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대차 존속 중인데 빌려준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A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A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하라 반환 청구했을 때 을 임차인이 역으로 임차권을 주장해서 무슨 말이냐? 건물에 대한 사용 소유권이 나겠는데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줬단 말이야. 요때 이 소유권은 물건으로서 절대권이니까 얘는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지만 역으로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을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일처럼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가 건물에 대한 사용 소유권이 있다 반환하겠다 거절할 수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결론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면 얘는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 못하고 따라서 존속 중이지만 명도하고 거래에 나왔는다. 요걸 가르쳐 줬어요. 이걸 이제 흔히 이쁘게 포장해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야. 이거를 이제 이게 법학 공부에 있어서 워낙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법격언도 있어요. 매매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를 통해서 얘는 소유권 물권 취득했고 임대차를 통해서 얘는 임차권 채권을 취득했고 그러니 결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알아들었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저번 시간은 이제 결론적 얘기까지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일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건물 사용 수익을 못하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보호를 못 받더라. 다만 실무상으로는 보통 매매할 때 얘가 요 임차권을 떠안고 매수하는 거 보통 약정 맺는다고 가르쳐줬죠. 그것 가지고 고개 쩌뚱쩌뚱 하지 말라고 내가 신진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일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더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라면 첫째 우리 민법 621조를 보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이 협력해서 임차인이 이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자가 협조를 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딱 해줬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그 말. 그럼 똑같이 얘가 또 소유권 주장해서 얘한테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요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채권에 불과하지만 옛날 시험에서 내가 또 이런 걸 가르쳤죠. 저번 시간에 임차권이 채권이나 물권이냐 이게 법학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런 것도 옛날 시험에 출제했고 더 나아가서 등기된 임차권은 그러면 채권이나 물권이냐 이런 것도 시험에 냈다 그 말이요.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일까 물권일까요? 본질은 그대로 채권이죠. 등기 뒤에서 채권이라고. 따라서 얘가 저 소유권 주소 반환 청구하면 등기가 되면은 등기 안 됐다고 반대로 이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게. 따라서 얘가 소유권 주소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 등기되면은 이번은 얘가 역으로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사용 수익권이 나겠으니까 반환 뭐한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기간 만료시까지 이 목적물을 충분히 사용 수익을 하게 되도록 등기가 되면은 그러면 등기된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에 불과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금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얘가 임차권 채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해 버리니까 역으로 채권이 동일 물건이야 물건과 채권이 동일 성격인데 채권이 물건에 우선한 현상이 벌어지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621조를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등기가 되면은 얘가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하기 때문에 채권이 물건에 우선한다.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 경제적 약자는 임차인 보호를 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실무상으로 별로 쓸모짝이 없다는 거. 왜 그러느냐.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에 별로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야. 등기 협력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협조해서 등기해주면 좋은데 임대인은 거의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 왜 안 해주느냐. 이게 등기가 돼버리면 여기 임대인 쪽에서는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한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반환 못 받잖아요. 기간 끝날 때 얘가 사용을 하니까. 그 당장 건물 필요한 사람은 이걸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역으로 매도인은 등기해주면 건물을 쉽게 팔아먹기 어렵다는 거. 협조를 안 해줘요. 따라서 우리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법은 일반법이죠.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 특별법이 요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무슨 법이 만들어졌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해서 이제 동법에 의하면은 이런 외적인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인도받고 더 나아가서 무슨 신고하면은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 임차권의 물건처럼 대항력이 생긴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이후에 이 주택을 제3자평에 매각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도 임차권은 여전히 채권에 불과하지만 얘가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 경우도 동일 건물에 대해서 물건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선하더라? 임차권, 채권이 소유권, 물권에 우선한다고 말. 이게 위헌적인 경우에 임차보호를 해서 주택임차보호법상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도 주민등록 신고하면 회사자 얘가 보호가 되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주택임차보호법은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장사라는 영세 상인들이 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이야. 주택임차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또 제정이 돼서 이거는 최근이죠. 2002년 1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주택임차법은 8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인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인도받고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죠. 사업을 하려면 전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부터 똑같이 임차권에 제3자들한 대항력이 생겨. 따라서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이후에 이 상가 건물을 제3자 평에 매각을 했고 결과 얘가 내가 소유자다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도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해버리고 따라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위헌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까지가 법학 공부 최소한 여러분이 알을 기본이야. 이걸 알아둘 것이 바로 이 우선적 흐르기라는 말. 줄거리 잡았나요? 책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게 워낙에 중요한데 여기 지금 152페이지 가로친 2번에 나 안에 따로 써놨다고 말이게. 물건이 자꾸 우선하는 것은 우선적 효력의 핵심이요. 우선적 효력과 별개의 효력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거기에 지금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건이 채권 우선한다. 이게 원칙인데 좀 이런 데다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것도 좀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매매는 임대차 깨뜨린단 말이 무슨 문제가 가르쳐줬죠.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외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은 외적으로 뭐가 뭐에 우선한다? 채권이 물건에 우선한다. 그런데 이것도 좀 쓰려면은 순서대로 먼저 민법 딱 쓰고 민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가 제정됐다 특별법 이런 순서를 좀 쓰면 얼마나 좋냐고 보기도 좋고 그냥 똥 싸듣기 법조문 인용도 안 하고 주택 임차인 상가금 임차인 임차권 등기대 임차권 찍찍 늘어났죠. 그게 지금 이거 설명해 준 거예요. 응? 감 잡았나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등기된 임차권이 민법 621조. 이게 미입하니까 뭐가 제정됐다? 특별법이. 첫 번째 주택임차보호법. 인도받고 뭐하고? 주민등록 신고하고. 이게 이제 상가금 임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금 임차법이 새로 시행이 돼서 인도받고 뭐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 요 순서대로 좀 하라고 말이야. 법학은 항상 물 흐르듯이 체계적으로 책도 쓰고 강의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막 삐그덕 하면 짜증이 확 솟구친단 말이야. 하나 됐나요? 격이 달라 공부도. 법학 공부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 물 흐르듯이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해. 나중에 실력 차이가. 자, 이런 내용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권은 이제 후순위 물권에도 우선하는데 우선적 효력의 이제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방갈치 이거고 동일물로서 물권과 채권의 동시에 성립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원칙. 근데 이게 이제 임대차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외가 좀 인정이 된다. 민법이나 특별법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권은 두 번째 후순위 물권에도 우선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물권 후순위 물권 우선한데 여기서 뭐 하나를 끼우쳐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권의 특제를 공부를 하면서
물권의 특질을 공부하면서 이걸 가르쳐줬어요. 여러 번 주제를 시켰어요. 물권의 권리가 왜 이 사회에 나오게 되냐 그래서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여러 번 주제를 시켜줬어요. 결과 나오게 된 것이 독점해서 지배를 하두니까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다. 요리 이야기를 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물권의 기본이라고. 그럼 이게 정말로 맞는가? 정말로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정말로 성립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말이 맞는가를. 먼저 첫 번째로 일단 물권이 채권이 우선한다. 두 번째죠. 물권은 후순위 물권이 우선한다. 싸잡아서 우선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과 권리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하고 기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고 싶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렸는데 그게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을 설정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책이라고 빌려 쓰는 이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물권, 지상권을 얘가 취득을 하게 돼요.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에요.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죠.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물권 8개가지. 그게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여기 본권이 가장 완전한 물건이 소유권이고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물건이 제한 물건이고 그중에 사용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저기서 예에 들어준 용익 물건이다 말이야. 나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빌려 쓰는 물건. 여기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담보로 설정이 된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고 질권은 시에 만들어가고 그래서 지상권이 용익물권, 물권의 일종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물어본단 말이야. 이 경우에 갑이 토지를 빌려줘서 을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나요? 얘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나요? 당연히 소유권은 보유하죠. 근데 소유권도 뭐로 되어 있어요? 물권으로 되어 있잖아. 지상권도 뭐예요? 물권이잖아. 그러면 동일 물건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과 물권 가지고 있고 을은 지상권과 물권 가지고 있고 어이? 물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했네요. 원래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니까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벌써 두 개가 성립됐잖아요. 이거는 병립이 되죠. 왜냐?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권 등을 따로 떼어서 이 위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민법 첫 번째 날에 4주 전에 무슨 생계라고 배웠어? 첫날 오원시취득 생계취득 배울 때 이런 거를 설정적 생계라고 공부를 했죠. 설정적 생계라고. 이전적 생계하고 반대로 설정적 생계는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에 신권리자 권리가 설정이 되잖아요. 따라 구권리자 권리는 소멸이 안 된다. 이걸 배웠다고 말. 양자는 병존해요. 그럼 벌써 안 맞잖아. 소유권도 물권으로 되어 있고 지상권도 물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한번 살펴보자 말은 이건 자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말할게. 그런 다음에 자기 토지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렇지? 토지 위에다가. 그러면 저번 시도 가르쳐줬다시피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당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한다고 말이야. 대신 채권자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담보가치만 파악하다가
변전하면 경매에 들어간다. 매각된 가지고 자기 채권 우선 변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적물 점유율이 설정자 하다 보니까 얘가 채무자가 설정자죠. 얘가 직접 토지를 사용 안 하고 이 병이라는 애가 토지를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얘한테 또 토지를 빌려줬어요. 얘가 지금 소유자니까. 해서 이 병이라는 애가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또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말. 그럼 보세요. 소유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나요? 이 채무자 의뢰 그대로 소유자죠. 물건이죠. 자, 저당권도 물건이죠. 담보 물건이죠. 요 병이 갖는 지상권은 영역 물건이죠. 벌써 한 개의 물건에서 물건이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이 됐잖아요. 요건 담보 물건, 요거는 영역 물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겠나요? 이게 지금 분명히 물권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일물일권지 원칙이에요. 배타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 개의 물건에서 하나의 물건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지금부터는 일물일권지 원칙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일물일권지 원칙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한 개만 성립한다. 이런 원칙을 말이야. 한 개의 물건에서는 절대적으로 언제나 반드시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한 개만 성립한다.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뒤집게 되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양립이 가능한 양립할 수 있는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양립이 가능하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지금 칠판 위에 드러놓은 거예요. 하나는 왼쪽의 사례처럼 소유권하고 각종 제한 물권. 요거는 양립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왜냐? 여기 왼쪽 사례처럼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영역물권은 사용 수익권 등 떼어서 얘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 나머지 내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다른 제한 물권은 뭐한다? 동일 물건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처럼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의 물건이 같이 성립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저당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자 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토지를 제3자에게 빌려줄 수가 없죠. 그 점유를 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 안 하고 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저당권의 경우가 다른 물건하고 대표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다 그 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뭐를 가르쳐 줬냐 그러면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채권이라는 권리는 물건과 달리 비배타적인 권리다. 따라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가르쳐 줬죠. 그 특징이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공개 인정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물건의 경우에도 양립이 가능한 물건은 한 개의 물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한 개의 물건에서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 말하고 비스무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과 채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 것 같나요? 채권은 이런 것이 법공부 기본이야. 이런 걸 모르니까 백날 공부해도 딱 점수가 한계가 되는 거야. 55점, 60 요 선에서 올라간 줄은 못하고. 채권과 채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는 우열관계가 인정이 된다 말.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선적 효력이라 그래.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물건의 경우는 채권과 달리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물건을 지배하는가? 그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쌈박질이 벌어져. 그 채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물건과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채권과 달리 우열관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우열관계 정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우선적 효력이고 따라서 물건은 후순위 물건에 우선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여기 우측 사례를 봐보세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 지겹도록 지금 출제되는 건데 저당권하고 영역물권, 지상권이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고 성립했을 때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을 우선하는가
이런 거는 시험에서 이 사례를 하도 읽어먹는데, 이런 거는 시간상으로 먼저, 지금 우리 요구하고 있네요. 동일 물건에서 여러 개 물건 동기소면 물건이 후순위 물건이 우선한다. 먼저 기본은 이렇게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럼 여기 사례에서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하니까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성립이 됐어요.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단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저당권이 나중에 성립된 지상권보다 우선한다. 시험에서는 저당권이 지상권 우선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 말이야. 그 어찌 된다는 거야 이게? 저당권이 이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냐고 말이야 이게. 그 결론을 물어보겠다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채무자가 얘한테 변제를 안 하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토지를 경매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A가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 지상권이 전속합니까 소멸합니까?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후순위죠. 그러면 경락과 동시에 나중에 성립한 지상권은 뭐하더라? 전속이 아니라 소멸한다 그 말. 그러면 결론, 소멸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현재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겠는 자는 지상권자 건데, 얘한테 내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나한테 토지 반환하라 반환 청구했을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결론,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지상권은 후순위니까 뭐 해버렸어요? 소멸, 사용 수익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반환하라 그 얘기야. 따라서 이런 토지는 낙찰을 받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거. 하도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시간상으로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시간상으로. 그러면 똑같이 또 물어보. 그래서 어쨌다고? 또 똑같이 변제 안 했다고. 그럼 저당권이 경매한다고. 낙찰됐다고. 결론. 여기 지상권이 전속하냐 소멸하냐 요걸 묻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이 됐죠. 그러면 이 선순위 지상권은 경락과 동시에 소멸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전속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얘가 내가 낙찰자로 토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토지 나한테 반환을 했을 때 얘는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내가 토지 위에 지상권, 용익물권, 사용 수익권 가지고 있으니까 반환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 이야기야. 따라서 결론, 얘는 낙찰받았으니까 소유권은 취득하겠지만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은 나중에 또 공부한 사람 있지만 전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예요. 그 기간 만료되기 전까지는 토지 반환을 못 받아. 따라서 이런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어찌하든다?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권리분석 잘해서. 정말로 이 토지를 낙찰, 지금 당장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을 때는 이런 거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환 못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으면 모를까. 따라서 기나 고동이나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면 경매 절대로 하면 안 돼. 돈 다 날려. 기나 고동이나 끝빠가 법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매한다고 악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돈 다 날리는 거야. 주식하고 똑같아. 10명 주식 투자하면 한 사람이나 벌고 9사람은 보태주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경매도 똑같다고. 다 잃어 경매하면. 딴 사람은 10명 중 1명이 일동말동이야.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경매하려면. 그 강남에 가면 사기꾼들 무지 많은데 이 새끼들 법에 법자도 모르는 아들이 맨날 꽂히는 게 경매 강의면 그런 걸 한다고. 어디에 투자하고 떼돈 벌고 이런 거. 사기친다고 이게. 그 강의 한 놈도 법에 법자도 몰라. 사기치는 거지. 그러니까 법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최소한 중개사 증을 딸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 경매에 뭐 참가든 말든 하셔야 된다고. 따라서 정리정돈,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 물건을 우선한다. 시험에서는 주로 저당권과 지상권 관계를 놓고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이걸 딱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요. 왼쪽에 소유권하고 각종 제한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 같아요? 여기 명칭이 제한 물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 제한 물건 그래. 그러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동일 목적물의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겠죠. 이 말은 이런 이야기야. 지금 재산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 존속 중인데 얘가 내가 토지 소유자다 토지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우측의 재산권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반환 뭐 하겠다, 재산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할 수 있다 요 이야기야. 제한 물권이니까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애국자 절대 필요가 없는 거야. 명칭에서 나오잖아. 제한 물권. 그러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 여기서 어떤 거를 사용 수익권을 제한한다. 기간 끝날 때까지 얘가 사용한다. 그래 재산권이 소유권 우선한다 이야기야. 따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우리 책에는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위에 2번에 물건과 물건 사이의 우선순위에 쓰여있죠. 잤나요? 요게 이제 방금 설명해 준 물건은 후순위 물건에 우선한다. 그 이야기야. 딱 이걸 이해하려면 요것부터 깨우쳐야 돼. 물건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 일물일꾼이죠. 한 개 물건에서 하나 물건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양립이 가능한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가 성립한다. 이때도 채권과 달리 물건의 특징상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을 우선하는가 우열관계를 따져야 된다. 그게 우선적 효력이다. 원칙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게 나중에 성립을 우선한다. 원칙. 따라서 거기 기억범 물권상호권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쓰여있죠. 거기다 이 시험이 하도 나오니까 저당권과 지상권 이 좀 들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하도 시험이 나니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요 말을 안 물어봐. 시간서 먼저 성립 나중에 성립 우선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낼 일 없고 이런 사례를 시험에 낸다고. 그다음 그 밑에 니인 점유권은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 소유권과 디귿번 제한물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성질상 제한물권이 소유권 우선한다는 소리죠. 그 우선한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 깨우치시라고. 재산권이 소유권 우선한다. 재산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한다. 요 이야기. 그다음 물권적 주호권. 지금부터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앞으로 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또 시험 문제에서 우선적 효력을 물어보는 것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럼 지금 가르쳤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원리를 갖고 자유자재로 놀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물권적 조건. 여기 저 물권적 조건은 물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 상태를 check해달라거나 또는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조건 1이 이야기하는데 침해 상태 check해달라, 예방 조치 취해달라. 용어상으로는 뭐 쏘는 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라고 말이야.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의 종류 3가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말이야.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물권이 어떻게 침해를 당하느냐.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물권적 조건을 다음 3가지로 구별하고 앞으로 이제 민법 끝날 때까지 이 3가지 물권적 조건의 종류가 지겹도록 교재에 나와요. 지겹도록. 먼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세 번째가 이제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물권적 조건을 3가지로 구별하는데 일단 이거를 갖고 놀아야 되고, 먼저 첫 번째로 반환 청구권은 주로 물권이 이렇게 침해를 당했을 때 행사하는 건데 점유 침탈, 점유를 빼앗겼다 그 이야기겠죠. 또는 이제 반환 거부 방법으로 점유 침탈,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침탈, 빼앗아간 물건 또는 반환 거부하고 있는 물건 글자 그대로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 물권적 반환 조건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점유 침탈. 갑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뺏어갔다. 점유 침탈. 뺏어간 것 동시에 갑의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갑이지만 이런 말 한다. 밥만 먹는 입안이니까 내 노트북 돌려다오.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조건. 이런 말은 다 하죠. 뺏어간 내 거 돌려달라고. 근데 이제 여기 교실에 앉아서 민법 선생할 때 구박받아가면서 배우는 거는 딱 한 개뿐이죠. 이런 말은 법 안 배워도 다 했잖아. 그 여기 앉아서 여러분 저한테 배운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잖아.
뭐 배웠어요? 또 잊어먹었어. 좀만 틈 주면 뇌 구조가 왜 옛날로 돌아가냐고. 예? 첫 주, 두 번째 주 계속 주의시키다 이제 머리가 좀 정리정돈 됐는가 보다 또 옛날로 돌아가. 틈만 주면. 민법은 무슨 법이다? 실제법. 뭐 배운다? 권리 의무. 그거 하나 가르쳐줬잖아. 옛날에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살아서 내 것 돌려다오 이렇게. 근데 이제 민법을 배우니까 돌려다오 하는 것이 나의 뭐이다? 그러지. 권리다. 요거 하나 배웠잖아. 이거 하나 깨우치기 위해서 그 비싼 월사금 내고 민법 선생한테 구박받아가면서 지금 이러고 앉아 계신 거라고. 계속 구박 받아야 돼 여러분은. 좀만 틈 주면 옛날에 돌아간다니까. 네? 권리의무 배우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요 권리 있다는 거 하나 배우잖아. 그래서 이제 어찌 되는 거예요? 자, 권리 있다는 거 깨우쳤어. 그 이 자식이 반환 또 안 했죠, 나쁜 새끼가. 그러면 이제 어쩌면 돼요? 내가 권리자니까 국가의 무엇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박살낼 수가 있죠. 그거 가르쳐줬잖아. 또 뭣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거 하나 배운다니까 미법 시간에. 그거 깨우치면 여러분 하산해줘도 돼. 나한테 구박 안 받아도 돼. 그걸 지금 못 깨우치니까 틈만 주면 옛날에 돌아가서 개발 세발 더니까 뇌가 헝클어져가지고 뇌가 좀 정리금 됐는가 싶었더니 또 옛날에 돌아가 있어. 그 다음 반환거부 방법으로 이런 경우 이런 거 다 하시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반환거부 방법을 물권 침해당했을 때 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건물을 점쳐서 사용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반환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반환 거부하고 했다. 그럼 임차인이 반환 거부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죠. 그럼 누가 법공 안 했어도 어이 기간 끝났네 내 건물 돌려줘서 청구하잖아요. 거기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야. 다 하는 이야기야. 그게 이제 이런 권리다. 그것만 여러분이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방해적 청구권. 요거는 점유 침탈 또는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침해를 당하면 이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이 침해를 당할 때 침해 상태를 제거달라고 청구시 방해적 청구인데 우리 시험에 위에 것보다 요 밑에 것 방해적 청구권 사례가 하도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죠. 그럼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을에게 어이 내 땅이다 뭐해라 건물 철거하라 청구하잖아. 이런 게 방해적 청구권. 다 하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제 특히 조심하자 말로. 요즘 시험은 방해적 청구권에서 물론 이렇게 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사례도 많이 출제하지만 여전히 출제하지만 민법을 좀 제대로 공부해서 이거 하나 더 깨우쳐둬야 된다는 거. 또 똑같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요즘에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근데 의리로 내가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 서류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말이야. 흔히 말하는 원인무효 등기를. 그러면 얘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토지에 대해서 얘가 등기서를 잊어서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갑이 을에게 어이 이 토지 내 땅이다. 등기 뭐 해달라 없애달라. 흔히 말하는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뭐 일종이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 일종인데 요걸 갖고 놀으라고 말이요. 요걸 더 많이 물어보니까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 철거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여기 이제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반환 청구권하고 방해적 청구권은 방금 쭉 들어보니까 현재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걸 침해 상태 제거달라는 건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예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거.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 요리 청구하는 것이 방해방 조건인데 이것도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데 인근에서 을 건축업자가 건축 공사를 하고 있었게. 그래서 토지를 계속 깊이 파들어가라. 우리 쪽에서 흔히 무슨 얘기? 토지를 깊이 파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갑의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니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한 건 아닌데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붕괴될 염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득달같이 쫓아가지 않냐 그 말이야. 야, 공사 중지해라. 내 건물 무너질라 한다. 또는 지방공사 철저해라. 내 건물 무너질라 한다. 예방조치 해달라 그 약죠. 지방공사 철저해라. 공사 중지해라. 이런 거를 방해, 예방, 청구권. 따라서 물권적 조건은 꼭 물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침해당할 염려가 있더라도 물권적 인정이 되니까 거기에 방해, 예방, 조건. 기억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서두에 이 물권적 조건도 물권이 절대권한 특질로부터 도출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물권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 효력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물권이 총 8개 이렇게. 그럼 8개 중에 물권 어떤 것이 침해를 당하든 요 3가지 물권 조건이 모두 인정이 돼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그 차이점을 몇 가지 물어보는데 저로 돌아가서 거기 좀 152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에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서 A 반환 청구, B 방해 제거, C 방해방 조건 나와 있죠. 그게 지금 방해의 모습에 따른 분류가 침해의 태양에 따른 분류다 그 이야기야. 물건이 어떻게 침해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책에 보면 뭔가 좀 허접하게 좀 써놨는데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나 반환 거부 방법으로 침해당할 때 거기다 또 얘 보면은 그냥 대진도 청구, 건물 명도 청구 이렇게 써놨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갑의 토지나 건물을 의리 뺏어갔다. 그때 내 토지, 내 땅, 내 건물 돌려다와 거기에 물권적 발휘가 그런 의미로 지금 단어 한 개를 찍찍 써놨을 거라고 말이야. 좀 이런 예를 좀 들어주면 좋을 건데 워낙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번의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도 예를 봐보세요. 철거 청구, 마소 청구 이렇게 단어 딱 써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토지 위에다가 의리없는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하라. 이게 방해 제거다 그런 의미겠죠.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 마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방해 제거 조건 일종이고 이런 걸 좀 예로 좀 이렇게 들어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냐고. 그 다음 C번에 방해방 조건은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니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한다. 예 보세요. 건축 금지 청구, 공사 중지 청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니은번 밑에 동그라미 B번에 보면 로마 숫자 2번 있어요. 유치권은 해가지고 찾나요? 요걸 지금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물권의 초권, 여기에 절대권은 특접적 유리가 되니까 모든 물권의 공통치 인정은 물권 효력이에요. 그러면 8개 중에 물권 어떤 게 침해를 당하든 요게 단정이 돼야 되는데 이물질이 좀 들어있고 그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봐. 따라서 로마 숫자 2번에 유치권하고 여기 담보물권에 질권이 있죠. 질권이 이제 우리 시험에 제외되니까 열애시급 상관이 없는데 유치권하고 질권 요 두 개는 물권적 조건을 인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점유권, 소유권을 비롯한 나머지 6개 물권은 당연 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된다는 민법 규정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민법 규정이 물권 조건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그게 뭐하고 뭐이다? 유치권, 질권. 근데 질권에 시험에 열애 시키니까 열애 시켜버리고 요 유치권이 단답시로 하도 출제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의 경우는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라는 건데 왜? 민법에 물권적 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규정이 다 있고 그래야지 일 집중 물어보는데 거기 씌었다시피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조건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로마서 2번 있잖아. 요게 시험에 단답수로 엄청나게 나와. 따라서 체크 딱 해놓고 대신 이제
이거는 애우는 것이 아니고 말을 바꿔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치권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체크 딱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로마 숫자 1번에 잠깐 요걸 보세요. 여기 반환 조건 인정이 되려면 특징이 뭐야 있어야 돼요? 점유 침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점유를 빼앗겨야 된다고. 그래야 뺏어간 거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의 경우는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물건적 반환 조건이 인정될 수 없는 거야. 또 이걸 지겹도록 물어봐. 그게 로마 숫자 1번이야. 그 물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말이야.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적 반환 조건은 인정이 안 된다. 대신 이것들은 요 두 가지는 인정이 돼. 방해적의 청구하고 방해박 조건은 인정은 되는데 뭔만 인정이 안 된다? 물건적 반환 조건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도 단도하게 물어보니까 저당권 아까 공부했죠? 요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나 보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번주부터 오늘 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당 목적물 점유는 누가 하더라?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하더라고 말할게. 얘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점유하는 토지를 제3자 병이 침탈 뺏어갔다고 말이야. 뺏어갔어 이렇게. 요때 여기 저당권자 갑이 뺏어간 놈한테 이 토지 위에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 토지 나에게 반환하라. 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을 주장해서 기하교 기한 물건적 반환 조건 얘한테 행사할 수 있는 그건 묻는 거예요. 얘가 목적물 점유하는 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이 토지 반환 들어가 청구 그러지 할 수 없다 이야기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거기에 로마서 1번에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이제 나중에 지역권 배울 때 배우니까 지역권에서 이 단답식을 하도 물어본다고. 요 두 가지는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뭐가 인정이 되는데 반환 조건이. 그럼 물건용 반환 조건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 잘 하셔야 돼. 저당권과 지역권은 물권 조건 인정은 돼요. 된다. 뭔만 인정이 안 된다. 세 가지 중에서 그러지. 반환 조건만 인정이 안 된다. 요 이야기예요. 밑에 두 개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두 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단답식으로 물어보니까 체크 일단 딱 하고 이해되는 건 된다. 그 다음 물권 조건을 성질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잠깐 7번 보세요. 요걸 또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 외압에 아무 필요 없고 자유자재로 개념 파악한 다음에 갖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물권 조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물권 조건이 왜 인정이 되는가. 만약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런 놈이 갑의 소유권을 침해를 했어요.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든가 뺏어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갑이라는 애가 뺏어간 놈한테 내 땅 돌려달라든가 또는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하라든가 이런 걸 행사를 못하면은 얘가 소유권이라고는 물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소유권 도와주려면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고 뺏어간 놈한테는 돌려달라고 내 땅에 건물 지은 때는 철거해달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지 소유권이 소유권 도와지는 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물권적 조건이 왜 인정이 되느냐. 물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물건을 물건답게 만들어줘서 물권 조건이 인정이 되는 거야.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 물건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이야. 운명을 같이 한다 그 말은 물건이 뭐하면 이전하면 물권 조건도 따라서 뭐하고 이전이 되고 양자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런 말도 많이 물어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 문제도 지겹도록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거 물권 쪽으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을이라는 놈이 건물을 땅 무단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면 도망갈 것 없어요. 갑이 내 땅이다 철거하라. 얘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해서
방해제거 청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바꿨을 때 이 갑이 이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 그 말이야.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소유권 넘어갔죠. 이때 갑하고 병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얘한테 방해제거 청구, 철거 청구합니까? 이런 걸 묻는다 그 말이야.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물권 조건을 따라서 뭐 하더라? 이전 운명을 같이 하니까 따라서 얘가 내가 토지 소유다 철거하라 요리 행사하는 거지.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가 물권 조건 행사 못해요. 상식이라고. 왜 상식이냐 보세요. 지금 소유권 넘어갔어 이렇게. 그런데 요 갑이라는 애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이라는 갑이 얘한테 갖다 해보세요. 어이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그럼 얘가 물어볼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럼 얘가 뭐 해야 돼요? 대답.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 땅이니까 철거하라 그 얘기잖아. 그럼 얘는 지 땅 아니잖아. 그럼 머리만 꼭적적 하겠지. 그럼 얘가 뭐예요? 그럼 쳐다보고 이 새끼 웃긴 새끼는 망치로 머리통 탁 내려쳐 가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럼 얘가 가보세요. 철거해라. 그럼 또 물어볼 거는 왜? 왜냐 철거하면 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봐.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고 철거하면 이건 미친놈이고. 무단으로 지었어도 왜 물어봐야지. 이상한 애가 와서 철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그럼 망치 들었다가 내리잖아. 못 때리고. 그 이야기야.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상식이니까. 그 다음 하도 물어봐요. 말을 엄청 바꿔가면서. 그 다음 거기 기억번에 이제 한 줄을 대충 어용경 중요한 것처럼 써놔버린 나는 물권의 조건은 물권부터 발생하고 물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한 줄 써놓고 말아붙죠. 이게 그렇게 한 줄 써놓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엄청나게 시험에 나와. 말을 바꿔가면서 물권과 물권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에 따라서 이전한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할 수 없다 등등 이렇게 사례 문제로.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서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4번을 여기 이제 그 물권 조건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또 기초로 하도 물어본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기억본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상대방에게 물권을 치면 상대방에게 그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가로 열고 닫고 오타 있으니까 고치세요. 과이가 아니라 뭐예요? 고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과이라고 쓰였잖아요. 상대방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물권 조건 행사하는가 요 이야기인데 거기에 기억본 요건에서 첫 줄을 봐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쓰였어. 물권 조건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물권이 상대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런 말 나왔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내가 토지 소유자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의뢰인은 내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자의 건물 지었다는 거에 의해서 내 토지 소유권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철거 청구해달라는 거야. 따라서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내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물권 행사 제대로 뭐하니까 그걸 없애달라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는 필요가 없다 그 말. 워낙에 물어봐 기초로. 따라서 물권 조건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칠판 보자. 이런 걸 또 사례로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사례로. 따라서 물권 조건은 지금 여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그런 거는 열외고 현재 내 물권이 어떤 놈한테 침해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런 사례도 엄청나게 물어봐요.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에 무단으로 딱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의뢰계는 귀책사유가 있죠. 나무 토지라는 걸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 짓기 때문에 얘한테는 거의 귀책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한테는 당연히 물권 조건 행사를 해요. 철거시켜달라고. 동시에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또 놓치면 안 되냐면 또 이제 이 대목에서 불법행위를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항상 요건을 검토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뭐 사례 외울 수가 없으니까 다정다하게 나오니까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사고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세 가지 것 기본으로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러면 민법 750조에 의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얘기인데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율이 가부 토지라는 걸 알면서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귀책사고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무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은 법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범했고 위법한 행위를 결과 갑이 이자의 이 행위로 인해서 토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고 따라서 을이 가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전형적으로 귀책사고 있으니까 불법행위와 동시에 성립이 돼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내가 소유자다 건물 철거하라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적의 조건 물거조건 행사하고 플러스 동시에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제 요걸 사례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말이요. 이번에는 이 을이라는 애가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갑은 일단 이걸 집중 물어봐요. 누구에게 철거 청구, 건물 철거 청구합니까? 그러면 또 전부 눈이 얘한테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빵점 맞아버려. 이 병이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죠. 얘가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사실은 없죠. 딱 얘는 귀책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침해를 당하고 있죠. 근데 그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 건물로 인해서 내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갑이 을 말고 현재 소유자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얘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물권적 조건, 방해적 조건, 철거 청구는 얘한테 하게 되고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현재 이자 건물에서 내 소유권이 침당하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다음 그러면 얘한테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얘한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병한테는 철거 청구는 하겠지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있어야 된다는 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는 못 하겠죠. 그 대신 내가 현재 손해도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땅 사용 못 했기 때문에.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될 것 같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지. 위에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귀책사유가 얘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얘가 범한 거라고.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병에게. 따라서 물권적 처우권 행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언제나 수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순객관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자 물권을 침해하고 있으면 얘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물권 청구 행사는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대신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되죠. 철거 청구는 얘한테,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 이렇게.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 다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아까 지적인 것처럼 물건 청구 특징 기억분에서 요건은 거기서 세 번째 줄 상대방에게 침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인근은 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 핵심 본데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보면 물권적 조건과 다른 조건과 관계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요걸 갖고 노라고 방금 칠판에 들어준 거라고 막아.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조건 관계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할 때는 물권 조건과 동시에 무엇도 성립한다? 불법행위다. 얘 같은 경우에 얘는 나무통이 알면서 지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제 이렇게 철거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지만 여기 양도 안 했을 때 얘한테 할게. 그러나 얘처럼 귀책사유가 없으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앞에 세 줄
동시에 불법행위도 성립이 된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책에는 빠져있지만 침해자에게 기적사유가 없는 경우는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물권적 조건은 행사할 수 있지만 따라서 결론적으로 물권적권 행사하는 경우에 언제나 손해배상 조건이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야.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 물권 조건하고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 차이를 써놨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물권 조건에 나서 공부해야 될 게 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단순하게만 써놨지만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좀 쌓이면 5월달쯤 가서 판례 몇 개를 추가시켜서 심도 있게 물권 조건 책에 빠진 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릴 필요가 없고 155페이지 지나서 156페이지 펴보세요.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이 물권 변동이 이제 물권법의 꽃인데 요걸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할 때 훨 편해진다는 거. 등기법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총칙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총칙 공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자 이렇게 총칙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결국 이제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권리묘 관해서 배우는 법인데 이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우리는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민법 공부 최종 목표라고 말해. 권리 변동. 권리가 뭐하고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고 법률 효과라고도 부르죠. 민법 첫 시간에 가르쳐 준 거. 이 권리 변동 법률 효과는 대부분 뭐 때문에 생기더라. 대부분 법률 일면식 법률 삼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갑이 건물 소유자다. 왜 권리 변동이 생기느냐? 갑이 건물을 을하고 매매를 하니까 일명 법률 삼선. 그래서 이제 권리무가 생기고 등기 전하면 소유권 넘어 일이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이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가? 요 일련의 과정을 그동안 총칙에서 공부를 했어요.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법률 행위가 성립되고 효력 요건 갖추면 되죠. 요거 하나를 공부를 했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제 첫날 이제 4주 전에 뭘 하나 가르쳐 줬느냐? 여기 이제 법률 행위가 사적 자존죄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특히 중개사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 민법은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 사례에서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죠. 이렇게 이전이. 근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 이전이 되는데 이때는 이 두 사람처럼 무슨 계약관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요. 이처럼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개업무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물권법 들어가면 이것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말이요. 따라서 이 권리 변동 원인이 중요한 건 이제 법률 행위지만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요걸 이제 학자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말이야.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건 상속 경우처럼.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권 변동을 공부를 하느냐? 권리 변동을 물권법에서는 무슨 변동이라고 용어를 바꾸고 물권법이니까 물권 변동으로 바꾸겠죠. 우리가 소유권 같은 거 공부할 때 총칙에서 그냥 권리 변동 그랬잖아.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정확하게는 뭐에 해당이 돼요? 물권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뭐로만 용어 바꾸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물권 변동으로. 그러니까 물권 변동 원인이 대부분은 법률 행위에서 일어나겠지만 상속처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공부할 때는 이 아래 것도 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경우에 차이가 좀 있어. 저번 시간 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물권의 경우는 절대권의 특성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 이렇게. 공시 방법 갖춰야 되는데 이따 뒤에서 바로 배우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공시 방법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경우는 뭐를 갖춰야 된다. 공시방법 갖춰야지 물권변동을 하지만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흔히 말하는 법률을 규정한 물권변동은 뭐가 없더라도 공시방법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물권변동을 하니까 이 공시방법의 차이가 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권법에서 물권변동 공부할 때는 요 밑에 것도 추가시켜서 같이 배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냐 굳이 구별을 안 했는데 심정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오늘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고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이 되니까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고 그랬는데, 물권법에서 물권변동 공부할 때는 객체를 엄격하게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는 것을. 해서 이제 여기 칠판의 사례처럼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해서 매매했다, 노트북 동산이니까 동산 물권 변동, 이 객체를 이제 구별해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동산 물권 변동도 두 가지로 법률 행위한 동산 물권 변동, 그 반대 이렇게. 그러면 왜 객체를 또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 구별하는가? 이것도 공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이고 등기고, 동산은 인도조에 따라 총체적인 결론.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법률 행위한 권리 변동 요거 하나만 공부를 했지만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젓가락 하나씩 던져 놓는다는 거. 아랫동네 요거. 이유는 다 알겠죠? 따라서 요 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물권 변동 공부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시험은 동산 물권 변동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여기 우리 시험에 마지막 나온 것이 2009년도 19회 시험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이 부분에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기초만 몇 가지 가르쳐 드리고, 요거는 건너뛸 거라고 말이요. 당연히 시험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조문 하나를 미리 머릿속에 딱 담자고 말이야. 공시법 선생들이 민법 선생한테 신신당부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 하나라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야 자기들이 등기법 강의 때 편하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법만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등기겠죠.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나는데, 이 법 조문이 몇 조인가요? 아시는 분은 186조죠. 186조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진 물권을 한다. 이 규정이고, 그 다음 밑에 거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흔히 말하는 법률을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하는데, 여기에 법 조문이 187조예요. 그래서 등기법 선생들이 요 187조만 좀 가르쳐 주라는 거야. 민법 시간에. 그래야 자기들이 강의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집중 배웠거라고 말이야. 조문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이렇게. 이따가 치우지 마세요. 그다음 놔둬버리고 이따가 좀만 쉬고 배우자 말이야.